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부터 만성 BC형 간염, 간경변 등 만성 간 질환자에 대한 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성 간질환 진료 경험이 있는 20에서 40대까지의 고위험군으로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약 7만 8천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몸의 특정 부위에서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있는 경우 심내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다한증 진단을 받은 사람과 다한증이 없는 사람 각각 18,000여 명의 자료를 평균 7.7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다한증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1.24배 높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은 1.16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다한증 환자에서는 교감신경 항진 또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많이 관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보다는 부분 마취가 사망률이나 부작용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연구팀이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은 65세 이상 환자 96,2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부위 마취를 한 환자의 사망률은 2.24%로 전신 마취 환자의 사망률 2.55%보다 낮았습니다. 이어 수술 뒤 중환자실 입원율은 부위 마취 그룹이 22.8%로 전신 마취 그룹에 비해 8.6%포인트 낮았고 수술 부작용으로 초조함과 불안, 환각 등의 증세를 갖는 선망 발생 건수도 부위 마취 그룹이 더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마취 방법의 특성에 따라 사망률과 부작용에 따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다면 자녀의 알레르기성 비염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창신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생후 1에서 5개월 아이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요. 정상적인 아이들에서 부모 모두 비염이 없는 비율은 66.7%로 비염이 있는 아이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고 특히 어머니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비율이 비염이 있는 아이들에서 2.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부모의 가족력이 자녀의 비염 발생의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혈관은 심장에서 신체 조직 각 부위로 혈액을 실어 나르는 동맥과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하는 모세혈관, 그리고 그 모세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정맥으로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피는 심장에서 시작돼 동맥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흔하다고 하는데요. 피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수축을 거듭하면서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산소 그리고 영양분 공급을 마친 혈액은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요. 정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 혹처럼 부풀어 올라 이 같은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바로 하지 정맥류란 질환에 따른 현상인데요. 정맥류의 류가 혹이란 뜻을 갖습니다. 정맥류는 짙은 보라색 또는 파란색을 띠며 꽈배기 모양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몸속 모든 정맥이 정맥류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주로 하지, 즉 다리 쪽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3년 전부터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는 김현미 씨는 다리에 생긴 핏줄이 갈수록 선명해지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관상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붓기도 심해져 일상생활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 혈관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면서 울긋불긋하게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었죠. 전에 한번 3년 전에 시술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인공관절 그 수술한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유 그것도 좀 부담되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중단했었죠. 근데 이제 그 후로 점점 이제 이게 더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시술하게 됐어요. 사실 동맥은 벽이 두껍습니다. 그 안에 근육층도 있어서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끝까지 혈액을 보낼만 합니다. 반면 정맥은 벽이 얇고 압력도 낮습니다. 과연 중력을 거스르며 먼 거리 심장까지 혈액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맥 판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간격으로 위치한 판막은 올라간 혈액이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판막이 재구시를 못하면 혈액이 고이게 되고 압력은 증가해 정맥이 점차 확장됩니다. 다리 혈관이 꾸불꾸불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물펌프라고 있습니다. 손으로 작동하는 그 안에 또 판막이 있어요. 그것도 밸브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 밸브가 망가지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죠. 그거랑 하지정맥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써서 그런 거죠. 대부분은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인체라는 건 많이 쓰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뭐 연세가 드시면서 오래 쓰면은 그 밸브들이 서서히 망가지는데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노화 현상이나 뭐 많이 써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또 가족력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고 서 있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판막 손상, 호르몬 영향, 압력 증가 등의 이유로 하지정맥류의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아리거나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새벽녘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부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허리 디스크나 뭐 류마티스병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중첩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장 흔한 게 다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우리 몸에 깨끗한 피가 다리로 가서 다리에 있는 피가 빨리 심장으로 와서 다시 깨끗한 피가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나쁜 피가 다리에 뭉쳐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무겁고 저리고 아프고 쥐나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차다 시립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렇게 독특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대부분은 무겁다, 아프다, 뭐 이런 정도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활용되는 것 중 하나가 압박 스타킹인데요. 압박 스타킹은 발등부터 무릎 또는 장단지까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착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활동할 때는 가급적 꾸준히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증상 호전이 보이지 않으면 정맥 안으로 약물을 주입,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해 혈액의 흐름을 다른 정맥 쪽으로 유도하는 약물 경화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맥류 진행이 많이 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쪽 피부를 절개한 뒤 병든 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일반적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로 인한 통증, 회복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레이저 또는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도 빠르게 활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피부를 보통
한 1에서 2mm 정도를 절개를 하고요.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도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집어넣어서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태우거나 아니면 순간 접착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혈관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경화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화제라는 약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굳게 하거나 이런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인터벤션적인 치료 방법은 일단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르고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로 복귀가 거의 대부분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흉터 물론 거의 남지 않고 시술 후 통증 또한 굉장히 수술에 비해서 적습니다. 수술로 망가진 혈관을 제거하거나 또는 시술로 태우고 막아버리면 기존 혈관은 소멸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어떻게 흐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피는 정상적인 혈관을 통해 다시 우리 몸속 곳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수술이든 시술이든 완치율은 꽤 높습니다. 90%를 훌쩍 넘고 있는데요. 다만 수술보다는 시술에서 약간 높은 재발률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시술 뒤 재발률은 7%로 100명 중 7명 정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재발했다고 해도 재시술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몸에 해가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충치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아 우식증 가운데 10세 미만 환자가 가장 많고 비율도 2010년 23.6%에서 2018년 32.9%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 치약 사용, 불소 코팅 등이 권장되는데요. 하지만 불소를 섭취해서 나타나는 체내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충치 없는 건강한 치아를 위해 불소를 이용한 영유아 치아관리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불소는 자연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로 바닷물에는 1.3 ppm가량, 성인의 몸에는 약 2.6g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충치 예방 효과가 커서 거의 모든 치약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구강 내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충치 번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불소 치약은 이런 불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치약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치아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불소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치아에 얼룩덜룩한 줄무늬나 반점이 생기는 치아 불소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을 삼킬 경우 위장 장애, 구토, 울렁거림 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불소 치약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양치액을 뱉어낼 수 있는 시기부터 불소 치약을 이용해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을 것을 권고하는데요. 대략 만 2세 전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부드러운 칫솔과 물만 이용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불소의 위험도는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0kg 어린이의 경우 불소 독성 용량은 50mg, 이에 해당하는 양은 일반적인 성인용 치약의 경우 약 50g, 0.05% 불화나트륨 양치 용액의 경우에는 약 221ml 정도입니다. 따라서 칫솔에 치약을 묻힐 때 3세 이하는 칫솔에 얇게 한 층만 바르는 정도의 양, 또 3세에서 6세는 작은 강낭콩 정도의 양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신터전 교수는 범낭질에 불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약 1세에서 3세 사이이며 불소치약 사용을 일찍 시작할수록 불소치약의 양이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 불소치약은 치과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2세 전에는 사용하지 말고 그 후에는 작은 콩알 크기의 양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속 코팅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불속 코팅은 유치가 나온 이후 모든 연령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 20개가 모두 나와 유치열이 완성되는 만 2세 이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신터정 교수는 불소는 충치가 발생하려 할 때 범랑질 파괴를 늦추고 치아가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방지한다며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도포하는 불소 코팅은 미치아 가동의 우식을 63%까지 예방한다. 충치가 잘 생기는 아이들의 경우 3개월에 1번, 충치가 잘 안 생기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치과에서 불소 코팅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족 냉증이 있는 사람은 겨울이 반가울 리가 없죠. 조금만 기온이 떨어져도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도 손발이 지나칠 정도로 시리다 보니 손이나 발의 보온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몸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여러 옷을 겹쳐 입고 꽉 끼는 옷보다는 편안한 옷차림을 해야 하고요. 더불어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